이 이야기는 서울시에 사시는 박하영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하영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 사실 그날 비행기가 취소됐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남편 재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은지 얼굴도 순간 하얗게 질렸죠. 그날 우리는 서로의 불륜을 폭로하려고 모인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저와 민석이를 몰아세우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웃긴 건요. 그 방 안에 있던 네 사람 모두 이미 서로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피해자가 아니었고 아무도 떳떳하지 않았어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지옥 같은 관계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단순히 바람피운 여자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 생활 안에서 천천히 투명해져가는 사람 얘기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걸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솔직하게 해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박하영이에요. 지금은 35이고 이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도 손이 좀 떨려요. 왜냐면 이 얘기에서 저는 완전한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저도 잘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건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예요. 결혼했는데 혼자인 것 같은 분, 같은 집에 있는데 외로운 분, 나를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바라봐 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분, 그분들한테 이 이야기가 닿았으면 해요. 저는 29에 결혼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는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부모님도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재원이랑은 대학 때 같은 과였어요. 재원이 저보다 2살 위였는데 그때는 그냥 아는 선배 정도였어요. 딱히 친하게 지낸 사이는 아니었어요. 졸업하고 같은 업계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업계가 좁다 보니까 세미나에서 다시 마주쳤어요. 그게 2015년 봄이었어요. 그날 세미나가 끝나고 뒤풀이 자리가 있었는데 재원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박하영 씨 아니에요? 저 최재원인데 기억하세요? 같은 과 선배. 사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솔직히 대학 때 같은 과긴 했는데 딱히 접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재원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게 또 묘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날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재원은 참 편한 사람이었어요. 대화가 튀거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난하게 잘 흘러갔어요. 그 뒤로 몇 번 더 만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죠. 연애 기간은 1년 좀 넘었어요. 그 1년 동안 크게 싸운 적이 없었어요. 진짜로요. 재원은 늘 말했어요. 결혼은 편한 사람이랑 해야 오래 간다. 그 말이 당시엔 참 어른스럽게 들렸어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로맨틱하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다고.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사람이 좋은 남편이 된다고. 저는 그 말을 꽤 오래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죠. 뜨겁진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으니까. 결혼식은 5월에 했어요. 날씨도 좋았고 주변 사람들도 잘 어울린다고 해줬어요.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적어도 그때는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결혼식 날은 그렇게 특별한데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거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미 월요일 출근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재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겠지 했어요. 처음 1년은 나름 괜찮았어요. 같이 밥도 먹고 주말에 어딜 가기도 하고. 근데 결혼 2년차 접어들면서부터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나면 각자 핸드폰을 봤어요.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죠. 오늘 어땠어? 그냥 그랬어. 이게 하루 대화의 전부인 날도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살림하고 둘 다 바쁘니까. 근데 3년 차쯤 됐을 때 저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편한 관계와 무감각한 관계는 아주 비슷하다는 걸. 재원은 나쁜 남편이 아니었어요. 진짜로요. 술도 잘 안 마셨고 폭력은 상상도 못할 사람이었고 바람을 피울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왔고 명절에 처가에도 잘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완벽한 남편이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재원은 저를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요즘 뭐가 힘든지, 뭘 먹고 싶은지 그런 걸 물은 적이 없었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넘겼어요. 다들 그렇다잖아요. 결혼하면 원래 그렇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다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늘 지하철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종점까지 가면 재원이 몇 시간 뒤에 알까? 그 생각을 했을 때 대답이 바로 나왔어요. 저녁에 밥 차리는 시간이 돼도 연락 안 오면 그때 알겠지. 저는 그날 지하철 안에서 혼자 웃었어요. 웃긴데 웃기지 않았어요. 그 무렵에 은지를 만났어요. 사실 은지는 재원이 먼저 소개시켜줬어요. 어느 주말 저녁에 재원이 갑자기 말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후배 부부 만날래? 어떤 후배? 은지라고 대학 때 정말 아끼던 후배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랑 같이 보자. 저는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처음 만난 게 은지랑 민석이었어요. 그날 만나기로 한 식당은 홍대 쪽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둘이 들어왔어요. 은지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키도 크고 웃는 얼굴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도 맑고 리액션이 좋았어요. 재원이 벌떡 일어나서 반겼어요. 야, 왔어. 이쪽이 내 와이프 하영이야. 안녕하세요. 은지예요. 선배한테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이 민석이었어요. 은지랑 대비되게 말이 없는 편이었는데 눈빛이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석이에요. 첫인상은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딱히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날 저녁은 정말 즐거웠어요. 은지가 분위기를 워낙 잘 끌어주다 보니까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재원도 오랜만에 보는 후배라 그런지 텐션이 높았고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죠. 그날 밥 먹고 2차로 근처 술집까지 갔어요. 자정이 넘도록 얘기하다가 헤어졌는데 집에 오는 택시 안에서 재원이 물었어요. 어때? 괜찮지? 응. 은지 씨 되게 재밌다. 그렇지? 민석이도 좋은 놈이야. 좀 조용하긴 한데. 저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응. 괜찮더라. 그게 민석에 대한 첫 느낌이었어요. 그냥 괜찮은 사람. 그 뒤로 우리 넷은 꽤 자주 만났어요. 한 달에 2-3번은 기본이었어요. 같이 캠핑도 가고
홈파티도 하고 즉흥적으로 드라이브도 했어요. 주변에서도 부러워했어요. 와, 결혼하고 저렇게 친한 부부 친구 있는 거 쉽지 않은데. 진짜 복받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뿌듯했어요. 그땐 몰랐죠.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만났던 이유가 서로의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서였다는 걸. 만남이 거듭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패턴을 발견했어요. 재원이랑 은지는 성격이 비슷했어요. 둘 다 텐션이 높고 장난 잘 치고 분위기 주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반면에 저랑 민석은 좀 달랐어요. 둘 다 조용한 편이었고 수다스럽기보다는 듣는 편이었어요. 넷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재원이랑 은지가 대화를 이끌었고 저랑 민석은 옆에서 듣다가 가끔 끼어드는 식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성격 차이겠거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캠핑을 갔을 때였어요. 재원이랑 은지가 수영장 쪽으로 먼저 갔고 저랑 민석은 텐트 앞에 남아있게 됐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요즘 책 읽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냥 가끔요. 왜요? 아, 하영 씨 가방에 책이 있길래요. 저는 그때 가방에 소설을 넣어 다니고 있었어요. 습관처럼요. 네, 이것저것 읽어요. 주로 소설. 어떤 거요? 요즘은 일본 소설 좋아해요. 요시다 슈이치 책 읽는 중이에요. 아, 파레이드 쓴 작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서 그 책 아는 사람을 거의 못 봤거든요. 맞아요. 읽었어요? 네. 예전에 재밌게 봤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희는 책 얘기를 시작으로 영화 얘기, 음악 얘기, 결혼 얘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수영장에서 놀던 재원이랑 은지가 돌아왔을 때 저희는 여전히 텐트 앞에 앉아서 얘기 중이었어요. 재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뭐야, 너희 둘이 뭘 그렇게 얘기해? 저는 웃으면서 책 얘기라고 했어요. 재원은 책? 캠핑 와서 책 얘기냐 하면서 은지랑 웃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여행 얘기가 나온 건 그해 가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4시 모인 자리에서 은지가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해외여행 갈래? 처음엔 다들 농담인 줄 알았어요. 어디? 세부. 언제? 다음 달? 재원이 웃었어요. 야, 진짜야? 은지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나 이미 항공권이랑 숙소 다 알아봤어. 그리고는 진짜로 스크린샷을 보여줬어요. 4인 기준으로 3박 4일, 왕복 항공권 가격, 리조트 사진. 다들 눈이 동그래졌죠. 은지야, 너 진짜야? 응, 딱 3박 4일만 가자. 우리 넷 다 너무 지쳐 보여. 그냥 휴가가 필요한 것 같아서. 재원은 흔쾌히 좋다고 했어요. 민석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요. 저도 설렜어요. 오랜만에 여행이었거든요. 그것도 해외. 재원이랑 마지막으로 여행을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였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오래된 캐리어도 꺼내고 옷도 새로 샀어요. 수영복도 몇 년 만에 새로 장만했어요. 파란색 원피스 형태였는데 사고 나서 집에 와서 한번 입어봤어요. 재원아, 이거 어때? 재원은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힐끗 쳐다봤어요. 응, 괜찮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2초짜리 반응. 그냥 넘어갔어요. 항상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공항에서 짐을 챙기다가 쇼핑백이 떨어졌을 때 민석이 집어주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수영복이에요?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냥 별말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여자로 봐준 느낌.
그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드디어 여행 날이 왔어요. 넷이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세부로 출발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떠들고 웃다 보니 금방 도착했어요. 세부는 처음이었는데 공항 문이 열리는 순간 확 밀려오는 열기가 있었어요. 습하고 뜨겁고 냄새도 달랐어요. 리조트에 도착하니까 야자수가 늘어서 있고 수영장이 바다랑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인피니티 풀이 있었어요. 다들 와 소리를 냈어요. 첫날은 정말 좋았어요. 오전에 해변 산책하고 오후엔 수영하고 저녁엔 리조트 안 레스토랑에서 해산물 먹고 재원이랑 은지는 자꾸 물총 싸움을 하면서 웃고 떠들었어요. 저랑 민석은 풀사이드 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그 둘을 보고 있었어요. 저 둘이 원래 저렇게 잘 놀았어요? 제가 물으니까 민석이 웃었어요. 은지가 원래 에너지가 넘쳐서요. 저는 쫓아가기 힘들어요. 저도 웃었어요. 저도요. 재원이가 저렇게 잘 웃는 사람인 줄은 집에선 잘 모르겠더라고요. 민석이 잠깐 저를 봤어요. 말은 안 했지만 이해한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냥 그뿐이었어요. 그날은, 다음 날은 다이빙 체험을 했어요. 저는 물을 좀 무서워하는 편이라 처음엔 망설였는데 민석이 옆에서 같이 들어가자고 했어요. 무서우면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진짜 이건 해봐야 해요. 결국 들어갔는데 진짜 신세계였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산호랑 물고기들 보는 순간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올라오고 나서 제가 말했어요. 민석 씨 고마워요. 안 들어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민석이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표정 보니까 겁먹은 게 맞았는데 잘 버텼어요. 재원은 그때 다이빙 포인트 반대쪽에서 은지랑 스노클링 중이었어요. 저는 그냥 넘겼어요. 그때까지는요. 문제를 처음 눈치챈 건 여행 둘째 날 밤이었어요. 4시 리조트 바에서 술을 마셨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은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완전 부부체인지 느낌 아니냐? 다들 웃었어요. 장난처럼. 근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심장이 철렁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농담인데 이상하게 진심처럼 들리는 순간. 딱 그랬어요. 술자리가 파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재원이랑 은지가 잠깐 로비 쪽에서 뭔가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먼저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물이 마시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재원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처음엔 화장실인가 했어요. 근데 화장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를 봤어요. 그리고 봤어요. 복도 끝 은지 방문 앞에 재원이 서 있는 걸.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재원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저는 그 자리에 굳었어요.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새벽 2시였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리 없었어요.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 순간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설명이 되는구나. 왜 재원이 이 여행을 그렇게 흔쾌히 수락했는지, 왜 은지가 이 여행을 그토록 적극적으로 주도했는지, 모든 게 갑자기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한참 뒤에 방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재원이 들어왔어요. 살금살금. 마치 자기가 조심하면 아무것도 안 들킬 것처럼. 저는 자는 척을 했어요. 재원이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금방 잠들었어요. 너무 빠르게. 저는 그 옆에서 새벽 내내 눈을 감지 못했어요.
아침이 됐어요. 재원은 멀쩡하게 일어나서 오늘 아침 어디서 먹을까? 물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글쎄, 로비에 뷔페 있다고 했잖아. 그렇게 마지막 날 아침이 흘러갔어요. 결정적인 장면은 공항에서였어요. 귀국 당일 4시서 공항 면세점을 돌아다녔어요. 저는 화장품 쪽을 보고 있었고 민석은 옆에서 같이 봐주고 있었어요. 이게 나을까요? 이게 나을까요? 물으면 민석은 진지하게 봐줬어요. 그리고 문득 돌아보니까 재원이랑 은지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은지가 향수를 뿌리고 재원한테 맡아보라고 손목을 내밀었어요. 재원이 은지 손목을 잡고 맡았어요. 그건 그냥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재원이 손목을 놓고 자연스럽게 은지 귀 뒤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줬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그건 아무한테나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저 둘은 이미 오래됐구나. 이게 여행에서 시작된 게 아니구나. 이상하게 그 순간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민석이 제 얼굴을 봤어요. 하영 씨, 괜찮아요? 저는 웃었어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민석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근데 그 눈빛이 알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운명이 끼어들었어요. 체크인을 하러 카운터에 갔더니 직원이 뭔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예약이 2팀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 팀은 지금 바로 탑승 가능하고 한 팀은 1시간 뒤 편이에요. 은지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제가 귀국편 예약을 잘못했나 봐요. 어쩌죠? 확인해 보니 재원이랑 은지 이름으로 먼저 출발하는 편이 잡혀 있었고 저랑 민석은 1시간 뒤 비행기였어요. 재원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뭐 어때? 1시간 차인데. 하영이 너 먼저 들어가도 되는데 바꿀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그 순간 재원이 바꾸자고 한 게 진심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한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은지 표정을 보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건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니면 정말 실수일 수도 있고. 어쨌든 결론은 재원이랑 은지가 먼저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저랑 민석은 공항 의자에 나란히 앉아 기다렸어요. 커피 마실래요? 민석이 일어서면서 물었어요. 응, 고마워요. 민석이 커피를 사오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하늘 색깔이 이상했어요. 구름이 무겁게 깔리고 있었어요. 바람도 심해지기 시작했고요. 공항 방송이 들렸어요. 기상 악화로 인해 일부 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석이 돌아왔어요. 바람이 세지고 있어요. 응, 나도 봤어요. 1시간 연착, 또 1시간 연착. 사람들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리고 결국이었어요. 태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모든 편이 결항됩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공항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동시에 핸드폰을 꺼냈어요. 숙소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저도 바로 앱을 열었어요.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호텔스컴바인. 다 같은 상황이었어요. 자녀 객실 없음. 자녀 객실 없음. 자녀 객실 없음. 공항 바닥에서 잘 수는 없었어요. 밖은 태풍이 오고 있었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민석이 핸드폰을 들고 계속 찾고 있었어요. 저도 다른 앱들을 열어보고 있었고 재원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재원아, 우리 비행기 결항됐어. 숙소 알아보는 중인데 다 없다고 떠.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우리 지금 한국 도착했어. 거기 날씨 많이 안 좋아?
이미 한국에 도착해 있었어요. 응, 태풍이라 결항됐어. 그래, 고생이다. 숙소 잘 알아봐. 그게 전부였어요. 걱정인지 아닌지도 모를 짧은 문자. 같이 알아봐 줄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그런 말은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30분쯤 더 지났을 때 민석이 말했어요. 하영 씨, 방 하나 찾았어요. 어디요? 공항에서 택시로 15분 거리인데 작은 호텔이에요. 거기 방이 딱 하나 남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봤어요. 오래된 작은 호텔이었어요. 그리고 방 안에 침대가 하나였어요. 둘 다 잠깐 말이 없어졌어요. 밖에선 빗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공항 바닥에서 자거나 그 방으로 가거나. 일단 가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이는데도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어요. 민석이랑 저는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호텔에 도착하니까 낡은 건물이었어요. 간판은 형광등이 반쯤 나가 있었고 로비는 좁았어요. 그래도 직원은 친절했어요. 방키를 받아서 올라갔어요. 방에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더 작았어요. 창문 하나, 낡은 에어컨, 그리고 더블베드 하나. 벽지가 조금 눅눅한 냄새가 났어요. 창문 밖에서는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둘 다 흠뻑 젖은 상태였어요. 먼저 씻으세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아니에요. 하영 씨가 먼저 쓰세요. 괜찮아요. 민석 씨 먼저 들어가세요. 민석이 더 사양하지 않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사이에 캐리어를 열어 갈아입을 옷을 꺼내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비바람이었어요. 민석이 씻고 나왔어요. 저는 욕실로 들어갔어요. 뜨거운 물이 몸에 닿는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지나갔어요. 면세점에서 본 장면, 재원의 짧은 문자, 그리고 이 낯선 방. 머리를 감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꾹 눌렀어요. 씻고 나와서 문을 여는데 민석이 편의점 봉투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있었어요. 맥주 2캔이랑 과자, 컵라면이었어요. 언제 갔다 왔어요? 태풍이라 편의점도 갈 수 있을 때 다녀왔어요. 배고프실 것 같아서. 저는 그 봉투를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어요. 재원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냥 누워서 핸드폰을 봤겠지.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둘이서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았어요. 캔맥주를 따서 건넸어요. 처음엔 그냥 여행 얘기를 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 공항에서의 혼란, 이런 경험도 나중에 웃기게 생각될 거라는 얘기. 근데 술이 한 캔이 지나고 2캔이 되면서 말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재원 씨는 원래 좀 무심한 스타일이에요? 저는 웃으려다 멈췄어요. 티나요? 아니요. 그냥 하영 씨가 가끔 혼자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요. 혼자 있는 사람. 그 말이 심장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왜냐면 맞았거든요. 저는 결혼했는데도 늘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 그렇게 보여요? 네. 셋이서 떠들 때도 하영 씨 표정 보면 가끔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대답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석 씨는요? 제가 물었어요. 민석은 한참 창밖을 봤어요. 은지는 사람들 앞에선 되게 밝은데 둘이 있으면 좀 달라요. 어떻게요? 그냥 피곤한 사람 같아요. 표정 관리하는 게 힘든 것 같은. 저는 그 말이 이해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은지한테 한 적은 있어요? 민석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또 밝아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이상했어요. 민석도 알고 있구나. 이 결혼이 뭔가 맞지 않는다는 걸. 근데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구나. 그냥 지내는 거구나.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한참 얘기했어요. 연애 때 얘기, 결혼 후 달라진 것들, 외로웠던 순간들. 민석은 은지랑 사귈 때 처음엔 정말 행복했다고 했어요. 은지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좋았고 그 에너지가 본인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았다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에너지가 점점 자기한테 향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고. 저는 재원 얘기를 했어요. 처음엔 편하고 안정적인 사람이라서 좋았는데, 근데 그 편함이 어느 순간 무관심이랑 같아졌다는 걸.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이랑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건지 몰랐다는 얘기를. 민석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은지한테 오늘 기분 어땠냐고 물으면 은지가 저한테 왜 그런 거 물어보냐고 해요. 네, 감성적으로 구는 거 별로라고.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지 왜 분위기 잡냐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그냥 안 묻게 됐어요. 우리는 한참 침묵했어요. 빗소리만 들렸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방이 깜깜해졌어요. 정전이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손이 어딘가를 잡았어요. 민석 팔이었어요. 민석이 핸드폰 손전등을 켰어요. 희미한 빛 속에서 우리 둘이 가까이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손을 떼려고 했어요. 근데 안 떼졌어요. 민석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이 마주쳤어요. 민석이 눈을 피했어요. 죄송해요. 뭘 죄송하다는 건지 몰랐어요. 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저는 손을 떼면서 이상하게 그게 싫었어요. 오래간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날 밤은 아무 일 없이 끝났어요. 민석이 이불을 바닥에 펴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민석은 굳이 바닥에 누웠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한동안 잠이 안 왔어요. 어둠 속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나눈 대화가 어떤 의미인지 머릿속이 조용했어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새벽에 잠깐 눈을 떴는데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여전히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니까 항공사에서 문자가 왔어요. 태풍으로 인해 당일 모든 편 결항. 하루가 더 늘어났어요. 민석이랑 저는 그 방에 하루를 더 머물게 됐어요. 밖은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침엔 컵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뭔가를 볼까 하다가 민석 핸드폰으로 넷플릭스를 켰어요.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별로 내용이 기억 안 나요. 집중이 안 됐거든요. 오후엔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태풍인데도 배달이 되는 게 신기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어제보다 더 솔직한 얘기들. 민석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셨다는 얘기. 혼자 어머니랑 살면서 일찍 철든 편이었다는 얘기. 그래서 감정 표현이 서툰 것 같다는 얘기. 저는 어린 시절 가족들 사이에서 늘 분위기 맞추는 역할이었다는 얘기. 나보다 가족들 눈치를 더 많이 봤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보다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는 얘기를 민석이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혼자인 것 같은 거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거네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 말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저녁이 됐어요. 또 술이었어요.
이번엔 어제보다 더 많이 마셨어요. 창밖에서 태풍이 여전히 치고 있었어요. 민석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고 저도 취해가고 있었어요. 그때 민석이 조용히 불렀어요. 하영 씨.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민석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한참. 이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는 기다렸어요. 하영 씨랑 있으면 편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민석 옆에 있으면 오랜만에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표정을 읽고 내가 왜 외로운지 알아봐주는 사람 옆에서 숨이 쉬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둘은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창밖에선 비가 미친 듯이 퍼붓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실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밤 둘은 선을 넘었어요. 뜨겁고 격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했어요. 마치 오래 외로웠던 사람들이 잠깐 기대는 것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말없이. 더 무서운 건 그 이후였어요. 죄책감보다 안도감이 먼저 왔다는 거. 누군가에게 안긴 채로 마음이 편하다는 게 그게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그 안도감이 무서웠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로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저도 해프닝으로 끝내자고 마음먹었어요. 태풍 때문에 갇혀 있었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감정이 흔들렸던 거라고. 그 결심이 한 일주일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 민석한테 문자가 왔어요. 집 잘 들어가셨어요? 짧은 문자였어요. 저는 한동안 그 문자를 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응, 잘 들어왔어요. 민석 씨는요? 저도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다음날 또 왔어요.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그 다음날엔 오늘 비 오는데 우산 챙겼어요? 별거 아닌 문자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문자들이 기다려졌어요. 왜냐면 재원은 그런 문자를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기분 어때? 한마디도. 민석은 달랐어요. 오늘 어땠어요? 그 질문이 이상하게 사람을 무너뜨렸어요. 재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질문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재원보다 민석이랑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됐어요. 오늘 힘들었던 일, 재밌었던 일, 괜히 우울했던 이유. 그런 걸 민석한테 보냈어요. 민석은 늘 잘 들어줬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그거 진짜 웃기다. 왜 우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짧은 문장들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어요. 그러다 결국 다시 만났어요. 처음엔 점심이었어요. 그 다음엔 퇴근 후 커피였어요. 그 다음엔 술이었어요. 그리고 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었어요. 저는 민석을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근데 민석 옆에 있으면 숨이 쉬어졌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위험했죠. 들킨 건 그렇게 갑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샤워 중이었어요. 욕실 문 밖에서 재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제가 욕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재원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어요. 민석이랑 나눈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재원 얼굴이 새빨갰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었어요. 재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쳤냐? 처음으로 재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타올로 머리를 닦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재원이 일어서더니 핸드폰을 집어던졌어요. 소파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민석이랑? 야, 그 민석이랑? 진짜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변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도 은지랑 그랬잖아. 근데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재원은 소리쳤어요. 왜 말이 없어? 뭔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 딱 그 말만 했어요. 재원은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방 안에서 천장을 보면서 눈을 감지 못했어요. 속에서는 뭔가 복잡한 게 끓고 있었어요. 당신도 알고 있어. 당신이 뭘 했는지. 근데 당신이 먼저 꺼내야 해. 그 패를 아직 쓰면 안 됐어요. 다음 날 재원이 말했어요. 다 같이 만나. 네 사람 다요? 응. 민석이한테도 할 말 있어.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네 사람이 다시 모였죠. 카페였어요. 재원이 테이블을 예약해 놨더라고요. 도착하니까 은지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돼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어요. 민석도 곧 들어왔어요. 재원이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재원이 시작했어요. 이민석, 너 내 와이프랑 만난 거 맞지?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응, 미안하다. 미안해? 그게 말이 돼? 몇 년을 친구로 지낸 사이에? 재원이 테이블을 쳤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재원은 민석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친구 와이프를 건드려? 야, 진짜 사람이야? 민석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은지는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원이 저를 봤어요. 너도 할 말 있어? 뭔가 변명이라도 해봐. 저는 잠깐 침묵했어요. 재원은 자기가 완전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하영이랑 민석을 몰아붙이면 끝나는 거라고.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지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조용하게 입을 열었어요. 재원아. 응? 나 궁금한 게 있어. 재원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여행 둘째 날 밤. 재원 표정이 미세하게 굳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났더니 내가 없었어.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복도 나가봤더니 은지 씨 방 문이 닫히고 있었어. 내가 발걸음 돌리고 있었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은지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재원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공항 면세점에서도 봤어. 은지 씨 귀 뒤 머리카락 넘겨주던 거. 아주 자연스럽게. 완전한 정적이었어요. 재원이 입을 열려 했어요. 저는 막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재원 눈을 봤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리고 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오래 기억해요. 배신감, 충격, 그리고 어쩌면 안도. 모든 게 드러났다는 그 묘한 해방감 같은 것. 은지 입술이 떨렸어요. 민석이 낮게 물었어요. 은지야, 언제부터야? 은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민석아, 그게 언제부터냐고. 재원이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그게 내 거랑 달라.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달라? 대답이 없었어요. 그날 카페 안에서 우리 넷은 전부 무너졌어요. 고함, 울음, 침묵, 모든 게 뒤섞였죠. 재원은 끝까지 자기게 더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다른지 끝까지 물었어요. 대답은 끝내 안 나왔어요.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둘 다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거든요. 변호사를 통해 협의 이혼을 신청했어요. 재산 분할을 하고 살던 집에서 제가 나왔어요.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서울 외곽에 원룸을 얻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처음 들어갔을 때
숨이 쉬어졌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공간. 재원이 뭘 원하는지, 밥은 차려야 하는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맞춰야 하는 사람이 없는 곳. 외로운데 이상하게 편했어요. 은지와 민석도 이혼을 했다는 소식은 나중에 들었어요. 저랑 비슷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혼 후에도 민석이랑 저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어요. 사귀자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연락이 계속됐어요. 힘들 때 만났고 좋을 때도 만났어요. 서로 상처를 너무 잘 이해했거든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무너진 사람들이니까.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재원 소식을 들었어요. 공통 지인이 연락이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말했어요. 아 참, 재원이 은지랑 결혼했더라.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아 그래요? 하고 넘겼어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배신감도 아니었어요. 미련도 아니었어요. 그냥 허무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 무너졌는데 저둘은 결국 행복해진 건가? 그 허무함이 하루 종일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저녁에 민석을 만났어요. 술집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민석이 물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웃었어요. 근데 눈이 뜨거워졌어요. 모르겠어.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울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제 잔에 술을 따라줬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어요. 하영 씨는 아직도 사람들 시선이 무섭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맞았거든요. 민석이 좋아요. 같이 있으면 편하고 다정하고 외롭지 않아요. 근데 동시에 무서워요. 사람들이 저희를 뭐라고 볼지. 친구 남편이랑 눈이 맞아서 가정을 무너뜨린 여자. 그렇게 볼 거잖아요. 왜 외로웠는지, 얼마나 오래 혼자였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건 안 봐요. 결과만 봐요.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남편 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다 해도 잘못이에요. 근데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틱하게 무너져요. 폭력이 있거나 심한 다툼이 있거나. 근데 저는 달랐어요. 그냥 조용히 투명해진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결혼 안에서. 그게 얼마나 무너지는 일인지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며칠 뒤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비를 보다가 문득 태풍 밤이 떠올랐어요. 그 낡은 호텔방, 맥주 2캔, 정전, 그리고 민석 목소리. 하영 씨랑 있으면 편해요. 만약 귀국 비행기가 나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넷이서 같이 돌아왔다면 민석이랑 저는 그냥 부부 친구로만 남았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결혼 안의 외로움은 이미 있었으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언젠가는 다른 방식으로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각자 외롭게 늙었을지도. 어느 쪽이 더 나은 건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단순히 사랑해서 바람 피우는 게 아니에요. 외로워서, 지쳐서,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간절해서 그렇게 무너지기도 해요. 물론 그게 용서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누군가는 평생 손가락질할 거라는 것도. 근데요, 그 모든 걸 겪고도 저는 아직 민석 손을 놓지 못하겠어요. 왜냐면요, 무너졌던 그 태풍 밤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외로움을 알아봐줬어요. 오늘 기분 어땠냐고, 왜 혼자인 것 같아 보이냐고, 배고프지 않냐고. 그 작은 말들이
제 안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뭔가를 건드렸어요. 그리고 사람은 가끔 그 한 번의 온기를 평생 잊지 못해요. 저는 지금도 그 온기 안에 있어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사랑인 건지 의존인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그 태풍밤에 처음으로 저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했어요. 재원이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시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결혼 7년 만에. 그게 저한테는 아직도 이상하게 소중해요. 비록 그 시작이 잘못됐다 해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궁금해하나요? 오늘 기분이 어땠냐고 묻나요? 왜 웃는지, 왜 조용한지, 뭘 원하는지. 그걸 묻는 사람이 옆에 있나요? 그게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는 서울시에 사시는 이혜진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혜진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임신 6개월이에요. 남편은 매일 밤 제 배에 손을 얹고 속삭여요. 우리 아기 아빠 닮았으면 좋겠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웃어요. 억지로요. 왜냐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남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날 밤이 있었어요. 기억이 없는 밤. 모텔 천장을 보며 눈을 떴던 그 아침. 옆에 누운 남자의 얼굴은 지금도 기억 안 나요. 클럽에서 처음 봤던 건지 아니면 전부터 알던 사람이었는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그 방에 들어가게 된 건지도 모르는 그 남자.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남자의 아이를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요. 매일 아기 이름 후보를 메모장에 적고 퇴근하면서 아기 옷을 사들고 오고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눈물 글썽이는 그 사람. 저는 그 사람 옆에서 매일 웃어요. 매일 무너지면서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술을 처음 배운 건 20살 봄이었어요. 입학식 날이었는데 선배들이 줄지어 서서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따라줬어요. 대학생 됐으면 이 정도는 마셔야지. 웃으면서요. 당연하다는 얼굴로요. 저는 그때 소주 냄새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고등학교 3년을 공부만 했던 애가 입학식 날 선배들 앞에서 종이컵을 거절할 배짱이 어디 있었겠어요. 한 잔 받았어요. 꿀꺽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선배들이 박수 쳐줬어요. 잘 마신다 하면서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의 봄은 정말 눈부셨어요. 강의실 가는 길에 벚꽃이 떨어지고 같은 과 동기들이랑 매일 밥 먹고 밤엔 편의점 앞 파라솔 테이블에 모여 앉아 캔맥주 마시면서 얘기하고. 나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애 있었는데. 야, 그 선배 완전 잘생겼지 않냐? 우리 MT 가면 술게임 뭐 할 거야? 그냥 청춘인 줄 알았어요. 밤새 마시고 노래방 가고 새벽에 24시간 해장국집에서 국밥 먹고 학교 잔디밭에 다 같이 드러누워 하늘 보고 웃는 것. 그게 다 아름다운 대학 생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남들이랑 조금 달랐어요. 술이 세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엄청 약했어요. 맥주 2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소주 2잔이면 눈이 풀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취하면 기억이 끊겼어요. 처음 블랙아웃을 경험한 건 신입생 OT 첫날이었어요. 지방 펜션에서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밤에 술게임을 하다가 제 차례가 유독 많이 걸렸어요. 선배들이 막 소주잔 채워주고
동기들이 박수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없어요. 눈 떠보니 여자 동기 자취방이었어요. 옷은 그대로였고 다행히 별일은 없었어요.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너 어젯밤에 완전 필름 끊겼었어. 노래방에서 막 울고 길바닥에서 주저앉고 택시 잡는 것도 기억 못하더라. 나는 그걸 웃고 넘겼어요. 그때는 그냥 웃었어요. 3학년 봄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블랙아웃이 그냥 블랙아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모텔에서 눈을 떴어요. 처음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옆에 누가 누워 있었거든요. 같은 과 남자 동기였어요. 그 애랑 그날 뭔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났어요. 그 친구는 멀쩡하게 일어나서 깼어? 하더라고요. 너무 태연해서 더 무서웠어요. 우리 어떻게 된 거야? 그 애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어제 내가 먼저 말을 잘랐어요. 더 듣기 싫어서요. 그 일 이후로 그 친구랑 어색해졌고 결국 졸업할 때까지 눈 마주치기가 불편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2번 더 있었어요. 한 번은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였고 한 번은 친구들이랑 간 클럽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다 기억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천장을 보고 옆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 감각. 또야? 그게 너무 익숙해지는 게 무서웠어요. 나는 그때 술을 끊으려고 처음 시도했어요. 1달 동안 진짜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친구들 술자리에 가서도 음료수만 마셨어요. 야, 왜 혼자 술 안 마셔? 너 요즘 왜 재미없냐? 한 잔만 마셔, 한 잔. 그런 말들이 생각보다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더 힘든 건 정작 내 자신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블랙아웃 온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일단 한 잔 마시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그 순간엔 진짜 통제가 안 됐어요. 몸이 먼저 손을 뻗었어요. 머리가 신호를 보내기 전에. 그 1달 이후엔 또 마셨어요. 그냥 졸업하고 취업하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취업하고 나서 처음 1년은 진짜 조심했어요. 팀 회식에서도 맥주 1~2잔만 마셨어요. 선배들이 놀렸어요. 신입이 왜 이렇게 재미없냐? 술 좀 마셔야 친해지지. 그렇게 안 마시면 팀 분위기 깨는 거야. 그래도 참았어요. 나는 내 술버릇을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입사하고 8달쯤 됐을 때 그 회식이 있었어요. 프로젝트 마무리 회식이었는데 부장님이 그날따라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오늘은 다 죽는 거야. 회사 카드야, 마음껏 마셔. 고깃집에서 시작했어요. 삼겹살에 냉면에 소주가 나왔는데 분위기가 딱 봐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나는 계속 물을 마셨어요. 틈틈이 화장실 가서 찬물로 얼굴도 씻었어요. 1차는 어떻게 넘겼어요. 2차 술집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제 잔에 폭탄주를 만들어서 줬는데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분위기상 1잔, 2잔, 그리고 3차 노래방. 거기서부터 기억이 흐릿해졌어요. 누가 내 어깨를 잡고 노래 부르는 소리, 마이크 잡고 소리 지르는 목소리들, 번쩍이는 노래방 조명. 점점 흐려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눈을 떴는데 천장이 낯설었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목은 바짝 말랐고 속은 막 울렁거리고 옆을 봤어요. 남자가 자고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눈이 적응되면서 얼굴이 보였어요. 같은 팀 대리님이었어요. 김대리. 평소에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 나한테 항상 친절했던 사람.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미쳤다 또야 진짜 미쳤다. 대리님이 눈을 떴어요. 나를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민망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그 말이 그냥 죽고 싶게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이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나? 나는 어제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짓을 했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겠지. 나는 먼저 일어나서 옷을 챙겼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대리님이 말했어요. 먼저 나가도 돼요. 나는 좀 이따가 나갈게요. 뭔가 배려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더 미안했어요. 회사에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출근 준비하면서 3번을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팀 회의실에서 대리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제가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근데 점심때 대리님이 카페라테를 2개 들고 왔어요. 자기 것 그리고 내 것. 아이스 라테 맞죠? 하면서요. 나는 그 커피 받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너무 다정해서. 그날 저녁 대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날 일 때문에 불편하면 말해요. 내가 먼저 조심할게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난 좋았어요. 나는 한참 그 카톡을 들여다봤어요. 좋았다고요? 내가 기억도 없는 그날 밤을 이 사람은 좋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화가 나야 하는 건지 고마워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제일 숨기고 싶은 모습, 그 바닥까지 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는 게 그게 너무 낯선 감각이었어요. 한 달쯤 카톡 주고받고 퇴근하고 같이 밥도 한번 먹고 그러다 어느 날 대리님이 말했어요. 나 사실 좋아해요. 그날 전부터요. 나는 그 말 듣고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저 사실 술 문제가 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그 말을 했어요. 블랙아웃 와요. 그때 그날도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리님은 한참 들었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같이 조심하면 되지. 그 말 듣고 저 울었어요. 사귀기로 했어요. 연애는 좋았어요. 대리님, 아니 정욱 오빠는 생각보다 훨씬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퇴근하면 제 자리 앞에서 기다렸어요. 뭐 먹고 싶냐고 먼저 물어봤어요. 주말엔 같이 마트 가서 장 보고 집에서 밥 해 먹었어요. 나는 그런 일상이 좋았어요. 오빠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됐어요. 나 자신이 조금 덜 부끄러웠어요. 근데 연애한 지 8달쯤 됐을 때 사건이 있었어요. 대학교 동기 모임이 생겼는데 오빠가 표정이 별로였어요. 술 마시는 자리야? 응, 근데 나 이제 괜찮아. 진짜로 조심할 수 있어. 그래, 조심해. 연락해. 나갔어요. 처음엔 진짜 맥주만 마셨어요. 근데 오랜만에 보는 애들이랑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소주가 나오고 폭탄주가 돌고 한 잔만, 딱 한 잔만. 그 한 잔이 또 시작이었어요. 새벽에 정신 차렸을 때는 어딘지 모를 술집 아니었어요. 다행히 그날은 혼자였어요. 근데 핸드폰이 방전돼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충전기 빌려 켜보니 오빠 전화 18통이 와 있었어요. 카톡도 수십 개요. 어디야? 왜 안 받아? 나 지금 너네 집 앞이야. 제발 연락해. 무서워. 그 무서워 3글자가 심장에 박혔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까 오빠가 있었어요.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에 계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바로 안아줬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게 더 미안했어요. 진짜 미안해.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돼버렸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오빠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술 좀 줄이자. 나 진짜 무서워. 화를 안 냈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섭다고 했어요. 나는 그게 어떤 화보다 더 아팠어요. 결혼식 날이었어요. 오빠가 신혼방 침대에 나란히 앉아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꼭 안겼어요. 응, 나도. 결혼하고 나서 술을 거의 끊었어요. 회사 회식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면서 음료수로 대신했어요. 남편도 믿어줬어요. 늦게 퇴근하면 데리러 왔어요. 주말엔 같이 시장 가서 생선 고르고 집에 와서 찌개 끓이고 소파에서 다 같이 뒹굴면서 예능 봤어요. 평범했어요. 근데 그 평범함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진짜 나 괜찮아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제일 위험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결혼한 지 8개월쯤 됐을 때 대학교 친구 생일 모임이 있었어요. 대학 때 제일 친했던 애들 넷이 다 모인다고 했어요. 남편 표정이 별로였어요. 술 마시는 거 아니지? 에이, 이제 내가 몇 살인데. 걱정 마. 근데 나가기 직전에도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많이 마시지 마. 전화 꼭 받고 늦어도 연락해. 나는 귀찮다는 듯 웃었어요. 알았다니까. 진짜. 현관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나는 그 눈빛을 보고도 나갔어요. 처음엔 진짜 조심했어요. 고깃집에서 맥주만 마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애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야, 너 결혼하고 나서 완전 사람 됐다? 남편이 잘해줘? 좋겠다. 야, 우리 대학교 OT 때 기억해? 너 그때 진짜 웃겼잖아. 옛날 얘기 나오고 학교 다닐 때 짝사랑했던 선배 얘기 나오고 졸업하고 나서 누가 어떻게 됐는지 수다 떨다 보니까 어느새 분위기가 달아올라 있었어요. 소주가 나왔어요. 딱 한 잔만. 그 한 잔이 항상 시작이에요. 2잔이 됐고 어느 순간 폭탄주가 나왔어요. 그리고 친구 중 하나가 말했어요. 야, 클럽 가자. 오랜만에. 나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더 마지막으로 가봐야지. 다들 웃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갔어요. 클럽에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들뜨는 게 느껴졌어요. 쿵쿵 울리는 베이스 소리, 번쩍이는 조명, 수백 명이 몸 부딪히는 그 열기. 대학교 때 기억이 올라왔어요. 거기까지는 기억해요. DJ 부스 앞에서 친구들이랑 뭔가 마신 것 같고 누군가가 제 어깨에 손 올린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을 떴는데 모텔이었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천장이 낯설었어요. 조명이 꺼져 있고 커튼 사이로 아침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옆을 봤어요. 남자가 자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불을 잡아당겼어요.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나는 소리도 못 냈어요. 그냥 입을 틀어막았어요. 토할 것 같았어요. 조용히 옷을 찾아 입었어요. 가방 챙겼어요. 남자가 깨기 전에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있었어요. 마스카라가 번져 있고 머리는 산발이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나는 그 얼굴을 보고 눈을 감았어요. 1층 편의점 들어가서 술 깨는 음료 샀어요. 계산하다가 카드 떨어뜨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음료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누구였지? 어떻게 된 거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요.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친구는 자다 깬 목소리로 받았어요. 아, 어제 나 클럽 이후로 기억 없어. 나 어떻게 된 거야? 야, 나도 몰라. 우리 술 좀 마시고 나서 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냥 사라져 있어서 연락 여러 번 했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야, 남편한테 연락 오면.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어제 우리 집에서 잤다고 해줘. 친구가 잠깐 조용했어요. 또 그런 거야?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진짜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비유가 아니에요. 달리는 지하철 문 앞에 서서 저 문 열리면 그냥 뛰어내려 버릴까 진짜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대신 계속 울었어요. 마스크 안에서요. 옆 사람이 고개 들어 쳐다봤어요. 모르는 척 했어요. 현관 앞에 섰는데 비밀번호가 안 눌렸어요. 손이 떨려서요. 3번 잘못 누르고 나서야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불도 안 켰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빛만 있는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갰어요. 밤새 운 것 같은 눈이었어요. 나는 그 얼굴 보는 순간 무릎 꿇고 울었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진짜 미안해.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소파에 앉은 채로 그냥 나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디서 잤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친구 집에서 다 같이 더 마시다가 거기서 잤어. 못 믿겠으면 전화해봐. 나는 이미 친구한테 연락해놨으니까 친구는 그렇게 말해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남편이 한참 나를 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의심도 있고 실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리고 체념도 있는 그게 다 섞여 있었어요. 결국 남편이 핸드폰 들더니 전화를 했어요. 친구가 받았어요. 같이 있었어. 통화 끝났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바닥에 앉은 채로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예전처럼 웃지 않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더 멀게 느껴졌어요. 밥 먹을 때도 말이 줄었고 잠들기 전에 내 손 잡아주던 것도 없어졌어요. 나는 알았어요. 완전히 믿은 게 아니라는 걸. 그 일 이후로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생리를 안 했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했어요. 며칠 지나도 안 했어요. 불안해졌어요. 퇴근길에 약국을 들렀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집어들고 계산하려는데 약사 아줌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임신하셨어요? 축하해요. 나는 억지로 웃었어요. 집에 와서 화장실 문 잠그고 혼자 했어요. 3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2줄이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변기 뚜껑 닫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기뻐야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눈물이 먼저 났어요. 왜냐면 확신할 수가 없었으니까. 남편 아이인지 아니면 그날 밤 모텔에서 처음 본 그 남자의 아이인지. 날짜를 계산해 봤어요. 핸드폰 들고 달력 들여다보면서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어봤어요. 그날 밤도 배란 가능한 시기였어요. 남편이랑도 그 시기에 있었어요. 너무 애매했어요. 확률이 55에 가까웠어요. 나는 그 순간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있었어요. 진짜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나 자신이 너무 더럽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매일 나를 믿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나는 혼자 화장실에서 이런 계산이나 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임태기는 화장대 서랍 깊숙이 숨겨놨어요. 혼자 고민했어요. 지울까? 만약 남편 아이가 아니면? 아이를 낳았는데 얼굴을 봤을 때 아이가 남편을 닮지 않으면? 그 남자는 어디서 살고 있는 사람일까? 연락도 없이 사라진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남편은? 우리 부모님은? 시부모님은? 숨이 막혔어요. 혼자 병원 예약까지 알아봤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몇 글자 치다가 지웠어요. 또 쳤다가 지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뭔가 찾는다면서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잠깐 조용해졌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서랍에서 임태기를 꺼내 들고 있었어요. 한참 그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나를 봤어요. 이거 진짜야?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 얼굴이 천천히 밝아졌어요. 눈이 반짝거렸어요. 나 아빠 되는 거야? 그 표정을 나는 지금도 못 잊어요. 진짜 순수하게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나를 끌어안고 웃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해야지. 나는 억지로 웃었어요.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는데 들켜버렸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죄책감이 올라왔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달라졌어요.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예전보다 더 환하게. 퇴근하면서 아기 옷을 사들고 왔어요. 조그만 하늘색 바지, 곰기 달린 모자, 발가락이 다 달려있는 발사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메모장에 이름 후보를 적어뒀어요. 서준은 어때? 아니면 하준? 여자면 지우는? 초음파 사진 보면서 울었어요. 야, 저거 심장이야? 저게 심장 뛰는 거야? 잘 때는 내 배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우리 아기 건강하게 태어나라. 아빠 닮아야 돼. 그 말 들을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나는 겉으로는 웃었어요. 속으로는 무너졌어요. 인터넷에서 신생아 얼굴 유전 검색했어요. 아버지 외모 유전 확률, 혈액형으로 친자 확인 가능한가, 신생아 눈매 아버지 닮는 경우, 이런 걸 새벽에 혼자 검색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초음파 사진 볼 때는 진짜 신기하기도 했어요. 조그만 손가락, 동그란 머리, 심장 소리.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게 기적 같기도 했어요. 근데 동시에 무서웠어요. 임신 6개월이에요. 배가 많이 나왔어요. 남편이 매일 저녁배를 쓰다듬으면서 말해요. 딸인가 아들인가? 뭐가 나올까? 그러면서 웃어요. 나는 그 옆에서 웃어요. 억지로요. 요즘 밤에 혼자 깨어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천장 보고 누워있으면 그 모텔 천장이 떠올라요. 아침 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던 그 방, 그 남자의 얼굴. 기억 안 나요. 얼굴조차 기억 안 나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 방에 들어가게 됐는지도 모르는 그 남자.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남자의 아이를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은 생각해요. 그냥 다 말해버릴까? 남편 앞에 앉아서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버릴까? 술을 마셨고 기억을 잃었고 모텔에서 깼고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근데 그러면 남편은 무너질 거예요. 아마 나를 평생 용서 못할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이 결혼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대로 숨기자니. 뱃속 아기가 움직일 때마다 죄책감이 올라와요. 발로 차는 게 느껴질 때 그게 기쁘면서도 무서워요. 얼굴을 봤을 때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아 있을지. 오늘도 남편이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우리 아기 아빠 닮았으면 좋겠다. 나는 불 꺼진 천장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한 그 말이 내 심장을 얼마나 찌르는지.
나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바뀌어요. 아기 움직이면 행복해서 웃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나요. 남편이 아기 용품 사오면 같이 기뻐하다가도 화장실 가서 토할 만큼 불안해져요. 술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술은 그냥 도화선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나였어요. 그걸 지금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나는 지금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모른 척하고 사는 것.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든 이 아이는 이미 태어날 거예요. 어느 쪽이든 나는 이미 그날 밤을 되돌릴 수 없어요. 어느 쪽이든 남편은 지금 행복하게 웃고 있어요. 그 웃음이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미 망가뜨린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를 품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댓글로 꼭 말해줘요.